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제136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프리의 테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힐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랄리의 김영훈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도 많아지고 강해져서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걱정, 근심은 더 커져요. 건강에 대한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등 걱정의 대상도 다양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나친 걱정은 마음의 병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지나친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 사장님?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지나친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우리 네. 오늘이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녹음이 있는 날인데 내가 과연 어, 말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또 어머, 버벅거리지는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잠이 안 와서 새벽 4시에 깼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어머나.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의외인데. 많아요. 날이 밝고 나면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지만 그 네. 야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특히 잠이 안 오고 몸이 피곤해서 뒤척거리다가 어떻게 드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 빠지면 참 헤어나기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김영훈 교수님은요? 저는 가장 최근에 많이 한 걱정이 뭐냐면은, 아유, 이제 또 개강이구나. 이런 아, 걱정을, 맞아요, 맞아요. 네. 뭐 학생들도 학교 개학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잖아요. 우리 또 학생 네. 때 그랬던 거. 근데, 어, 제가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음. 교수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가르치는 분들도 이렇게 걱정하고, 아유, 하는 거는 네. 똑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지난 석 달 이상 이렇게 학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또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뭐 강의 계획서도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네, 앞으로 좀 네. 밤잠을 좀 설쳤네요.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이렇게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김 사장님은?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에서 지난번에 답을 몇 번 받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각이 되면은 방송 걱정이잖아요. 그럼 방송에 관련된 거 준비를 미리 해요. 4시에. 어. 그리고 내 몸을 믿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는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스스로 또 졸려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냥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또 잘 자요. 약간 아.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출근 전까지 한 2시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영훈 교수님은요? 저도 걱정하는 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음. 안 좋고, 뭐, 걱정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 과목 가르쳐야 될 거를 뭐, 한 과목 가르치게 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이 뭐, 50명이 들어올 게 뭐, 20명을 준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기 시작하면 그냥 열심히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한데, 이게 네. 또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은 또 너무 늘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음. 어, 자기 위로를 하면서 걱정에 또 늘어져 있는 제 자신을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참 인간답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걱정을 만들어내는데요.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는 방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라. 두 번째는 기분 좋게 숙면을 취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라. 세 번째는 하루를 기도나 명상으로 시작하라.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다섯 번째는 도움을 주는 글귀를 외우라. 여섯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만남을 가져라라고 하네요. 자,
많은 분들 너무 지나친 걱정 속에 빠져 있는 분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미 행정부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에 대한 불만 강도 높여 G7 정상회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종료 아마존 열대 우림 파괴 심각 일본 구구 사상의 뿌리 신도 지역 및 산업 노스캐롤라이나의 독특한 건강보험 정책 행사 안내 9월 21일 UNC 샬롯의 국제문화제 특별기획 소리극 미주 한인 열전 박용만.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용훈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종료에 대한 불만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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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은 지난주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영어로 General 네.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그래서 앞글자를 짜서 지소미아인데, 자, 지소미아를 11월 22일부로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은 그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협정의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협정 종료 90일 전에 이렇게 상대 국가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있자마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 아니 미국이 실망스럽다고 한 거를 보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교상 관례로 봐도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아주 진짜 실망해서 실망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응하지 못했다 어떤 그런 맥락에서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더욱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에서 그친 게 아니고 계속 오늘까지도 한국 정부를 향해서 우려와 불만을 계속 드러내면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듯한 발언을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지금 국무부 대변인이 모건 오테이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트윗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미일 동맹이 대북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한일이 서로 지금 아웅다웅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11월 22일 지소미아 최종 종료 전까지 다시 그 종료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한국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디서포인팅한 결정이었다. 디서포인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방국가 안에도,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디서포인팅. 한국말로 하면은 실망스럽다.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와닿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방국 간에도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번에 좌시할 수 없다를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can't sit quiet for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두고 보지 않겠다. 가만 어떻게 조금 의역을 한다면은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자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disappointing에서 그 단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미국의 불만이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가 균열을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지금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미일 간의 어떤 균열을 틈타서 중국이 그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해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대한민국이 1996년부터 연례적으로 매년 두 차례,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독도 방어 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그 독도 방어 훈련을 해도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잘 안 됐었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면은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훈련은 계속하지만은 언론에서 크게 이제 노출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소미아 파기라기보다는 협정 종료 이후에 바로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그게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많이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미국이 이렇게 독도 방어 훈련을 한국이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주 비생산적이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지금 외교 분쟁, 경제 분쟁 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아주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받아들이기 거북한 게, 미국 행정부가 이제까지 독도가 한일 간의 어떤 영유권 다툼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쉽게도 불행히도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독도는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유권 문제로 민감한 이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까지 아무 얘기를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코멘트를 단다든가 뭐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내놓는다든가 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독도 방어 훈련을 하고 나니까 미국이 비생산적이다, 문제 해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전례가 없다는 어떤 측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거 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가 미군과 같이 하는 훈련이라든가, 그냥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할 것에 대비한 그런 훈련, 뭐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 외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나라를 대비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거는 좀 처음 알았어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듣고 보니 와우,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하나의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예상되는 어떤 적국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왜 지금까지는 그런 말을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나, 이런 의아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미국의 높아지는 비난이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뭐죠? 자, 뭐 한미 동맹,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 굳건하다. 그리고 뭐 미국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렇게 입으로는 항상
얘기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계속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지금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상당히 폄훼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네. 돈만 드는 거다. 근데 뭐 한국은 이제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 돈은 별로 안 내는,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뭐 5억 달러, 6억 달러 1년 기준에 그렇게 확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전반적인 미국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전반적인 인식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하는 지각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뭐 백날 평온하고 좋은만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물론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견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그 물 밖으로 이렇게 이견이 표출되는 적은 없었는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갑자기 한미 간의 이견이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온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이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삼각동맹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만은, 네. 자, 근데 그 삼각동맹의 두 축인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네네.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하는 형국이거든요, 미국이.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편을 들기로 한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뭐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는 거는 너무 급진적인 어떤 주장이 아닌가,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사실 뭐 한미 동맹 하면은 지금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이렇게 흔들릴 거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고 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나간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그저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거의 뭐 100이면 100 다 들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관세 때리니까 미국 농민들의 팔로가 막히니까 아베 수상한테 우리 옥수수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아베가 우리가 다 사야겠다. 뭐 아무런 어떤 저항도 없이 당연히 다 사야죠, 형님. 뭐 어떤 그런 분위기로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네. 제가 뭐 트럼프라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베 수상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은 말 잘 듣는, 더 잘 듣고 돈 더 잘 쓰고 더 고분고분하고 싫은 소리 하는 아비한테 조금 더 어떻게 눈길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외교라는 게 동맹국들끼리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적들이 그 틈새를 다시 이제 침투를 해서 동맹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어떤 그런 판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같이 노련한 외교 중심의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드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처럼 예측 불가의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일본이 더 편에 되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또 한마디 말씀 끼어들겠습니다. 네네. 네, 네. 미국에서 이 자영업을 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미국에서 절대 불만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나의 요구는 다 묵살되는 게 미국이에요. 맞아요. 지금까지 한국이란 정부가 아무것도 얘기를 못했어요. 1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이쪽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외교를 하는 걸 하고 있어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한에 비해서 월등히 뭐가 우월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그렇지만 거기는 카드를 쓰잖아요. 러시아에 갔다가 중국에 갔다가 뭐 트럼프하고도 회담도 했다가 그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북한은.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이 그저 불종, 종속, 동맹 요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미동맹 파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버티면 얻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버텼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런 문제 한번 내세우고 저런 문제 한번 내세우고 하다가 조금 무리한 것 같으면 슬쩍 빠지기도 하고 이게 외교 아닙니까? 미국 생활 자영업 해보면서 철저하게 느낀 거는 이렇게 해야 뭐가 나오지 가만히 죽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지금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하는 일들이 그래도 외교 비슷한 거를 하고 있구나. 이제 비로소 뭐 이렇게 느낍니다. 네. 뭐, 김 사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갑자기 또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이 나는 게, 뭐, 제가 두 번째 전해드릴 내용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G7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양국 간 대통령이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네. 프랑스하고 미국은 나토 동맹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맹의 수준이 한미 간의 동맹의 수준보다 더 위에 있는 수준이거든요. 프랑스하고 미국은. 그런데도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한테 싫은 소리 대놓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면전에다 대고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동맹국 간에도 어떻게 보면 건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동맹국 간의 서로 균등한 위치에서 보일 수 있는 바람직한 어떤 외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까지 많은 대한민국 정부들이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 싫은 마음을 내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미국에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지소미아 연장을 하는 게 우리 삼각동맹의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역한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맹국 간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동맹국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청취자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미국, 프랑스, 미국, 영국, 미국, 캐나다 어떤 한미 동맹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동맹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를 보면은 서로 싫은 소리하고 얼굴 붉히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우리가 종료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있나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왜 미국이 한일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서야 되냐, 저는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뭐 물론 뭐 동맹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맏형격인 미국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외교 관계가 주권국 간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잠깐 두 개의 주권국가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어떤 지금 외교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 상황에서 왜 제3국이 굳이 끼어들어서
너들 싸우지 마라, 화해해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뭐 회의적으로 봅니다만은, 많은, 한국 국민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자, 뭐, 미국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내에 미국이 두 국가, 한국하고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말들이 가장 최근에 해온 말이 뭐냐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망적인 어떤 자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너네들 좀 알아서 해라. 우리 골치 안 아프게 어떤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한국하고 일본 간에 아주 그 다툼의 양상이 더 격화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제3의 변수가 개입해서 이 사태가 더욱더 급속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굳이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자, 맞아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장이 너무나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한국의 주장이 예를 들어서 45도의 기울기로 이렇게 가고 있고 뭐 일본이 30도로 이렇게 기울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지금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상반된 입장,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배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공통점을 도출해 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왜 자꾸 이렇게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혹해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냐면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안보 채널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무부에서 뜬금없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보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수도 있냐면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처음에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더라도 막상 결정이 내려지고 보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한국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라고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3자의 입장이니까 미국 행정부나 한국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알 길이 없겠네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오늘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일본계 미국인이면서 미군 네네. 해군 참모총장이었다가 지금 주한미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해리 해리스를 대한민국의 외무부 1차관이 불렀어요. 불러서 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왜 이렇게 겉으로 불만이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영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한국 외교 차관부가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무수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옛날에 그저 미국 가면 굽신굽신 하면서 일하던 사람이
모처럼 공문도 보내고 알리고 조언도 구하고 중재도 요청하고 다 했는데 너무 안 하니까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얘기도 하고 수차례 했고 답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한 얘기들 하나도 듣질 않은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래도 해리 아이씨. 불러가지고 야 니네 정부한테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도 있고 보낸 문서도 있고 다 있고 확답까지 받았는데 지금 와서 저렇게 딴청 치는 이거 미군 이거 우리 한 100년 전부터 많이 모아왔던 행태 진짜 아닙니까? 아우. 다 무시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한국이 정부가 하는 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아유, 오늘 네. 보도가 한국 언론에 나왔습니다. 해리 해리스 불러서 정중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불만 얘기 하지 말라고.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27일 프랑스에서 폐막한 G7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데 어떤 합의를 이뤘나요? 네, 제가 두 번째 뉴스 타이틀을 기대 이상인데, 네. 기대 이상의 성과. 근데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 기존의 기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상당히 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쏘쏘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네. 가장 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G7 정상회담이 매년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퀘벡, 캐나다 퀘벡에서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7개국 정상들이 모였긴 모였는데 뭐 2, 3일 동안 이렇게 회의하고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우리가 여기 X, Y, G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뭐 이거를 뭐 공통적으로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어떤 이런 공동 성명이 어떤 형태로든 발표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G7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만 낭비한 G7 정상회담이었다고 보신다면은 올해 G7 정상회담은 그거에 비해서 기대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 공동 성명은 채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공동 성명을 채택했냐면은 자, 이러한 핵 합의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합의가 뭐냐면은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크게 요 두 가지의 그 합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무 합의 내용이 없었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최소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니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G7이란 무엇인가요? 네, G7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자, 1973년도에 세계적으로 아주 큰 경제적으로 쇼킹한 어떤 사건이 터졌죠. 오일 쇼크라는 거.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불경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진국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그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해서 1975년도에 프랑스 랑부의 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캐슬이죠. 거기에서 서방 선진 6개국, 그러니까 독일,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같이 처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976년도에 미국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네들 너무 유럽 중심이다. 자 북미에서는 캐나다도 잘 사는데 우리 캐나다도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미주 대륙하고 유럽하고 좀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해서 캐나다를 불러들이자.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가 같이 조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976년부터 G7이 된 거죠. G는 여기서 이제 그룹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 네. 그러다가 1994년부터 러시아가 참관인 자격으로 G7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G7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G7 플러스 1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식 회원국은 아니고 그냥 참관인 자격으로 이렇게 초청이 된 거죠. G7 플러스 1이었다가 1997년부터 러시아가 정식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G8이 된 거죠. 그러다가 자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자, 크림반도를 두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종속이 되면서 자 G7 다른 G7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그런 행동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어떤 깡패 국가는 우리 진짜 서방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에서 강제 퇴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회원 자격을 박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G7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G7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상간들의 이견도 있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자, 저는 참 또 트럼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뭐 외교, 안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을 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빼고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불가능한데 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화의 진앙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내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G7 정상회담을 이제 열어야 되는데 자 우리 러시아 다시 초대합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다시 회원국으로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6개 회원국들이 아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지금 뭐 여전히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고 그리고 크림반도 바로 벗어난 곳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항하는 러시아 반군들이 지금 또 더 땅을 뺏어 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것은 러시아의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왜 러시아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리아에서 다시 뭐 아이시스가 재부활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란 핵 문제 관련해서 또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이란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를 빼고 우리 어떻게 보면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7개국이 모여서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러시아를 무조건 불러들여서 G7 정상회담에 내년에 불러들여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란 핵 문제라든가 시리아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다른 6개국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년에도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정상들 간의 하나의 이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뉴스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마이애미에서 내년 G7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을 마이애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트럼프 골프 리조트 아주 좋은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합시다. 예. 네. 거기에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한국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라는 공무를 사익 실현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실정법에도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국민 감정상으로도 이게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 골프장이 리조트가 얼마 전에 새롭게 레노베이션 했고 건물도 아주 새롭게 지금 잘 치장했고 건물 숫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 7개국들이 건물 하나씩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다. 그리고 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도 가깝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어떻게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거는 결정이 되었는데 마이애미 어디에서 열리는지는 아직 뭐 최종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열릴지 안 열릴지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 리조트에서 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은 정상들이 모이면은 경호 문제가 또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 마이애미 골프 리조트가 경호상의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그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를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G7 이런 정상회담 열릴 때 그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그룹 세븐인지 그레이트 세븐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들로서는 아주 선진국이고 강대국이지만 짓밟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우리를 짓밟는 아주 그 전형적인 부자 나라들, 아주 우리를 짓밟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문제들을 다 일으키는 집단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시위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라라고 같은 데서 하면은 뭐 10조 뭐 이런 거. 담 넘어 들어갈 걸. 지난번에 그 뉴스 있잖아요. 무슨 중국인 여자가 무슨 거기까지 들어갔다면서요. 마라라고까지 들어가서 뭐 네. 그런 일까지 있으니 네. 되겠습니까?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일본 대해부, 일본 우익의 사상적 뿌리인 신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이해하려면 일본의 뿌리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일본 뿌리가 대화 정권, 야마토 정권입니다.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 바로 야마토 정권이죠. 3세기쯤에 있었는데요. 이 야마토 정권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 바로 히미코라는 여왕이 세워요. 남편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남편이 왕이 됐는데 먼저 죽고 히미코가 여왕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서 큐슈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 전역을 영토 확장을 했다고 봐요. 이때 이 대화, 히미코의 후손이 바로 천황입니다. 천황가의 시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래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야마토 정권 안에서 이런 일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지금 대화 정신, 야마토 정신이 지금 아베나 우익들이 주장하는 돌아가자라는 정신입니다. 야마토 정신. 일본 민족을 야마토 민족, 중화 민족에 상응하는 말이에요. 일본 우익들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상이죠. 이게 뭐로 뭉치냐 하면 천황 대권, 주권은 천황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아닌 거예요, 일본은 사실. 그래서 지금 일본 우익들의 주장입니다. 주권은 천황에서 나온다. 황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인민주권, 인권 이런 사상 다 그걸 없애야 제대로 된 우리는 진정한 야마토 민족, 야마토 정신을 구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가 현재 일본 우익, 일본 회의라고 합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모임인데 사상적 배경이 바로 신도예요. 이 신도는 지금 신사본청 이런 데서 이끌고 있어요. 이 신도는 종교단체, 이거는 정치사회단체, 이 두 단체가 일본 우익의 핵심 사상인
신도. 그러니까 이 종교가 신도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일본은 종교단체인 거죠. 천황을 교주로 하는 종교단체의 모임. 거기 간부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간부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헌법을 뜯어 고쳐서 천황 대권을 갖고 있는 군국주의 나라로 다시 바꾸는 거죠. 이게 야마토 민족이 본래 모습을 찾는 거라고 봐요. 지금 외세에 의해 우리 헌법이 난도질 당했다라고 보는 거죠. 평화, 인민주권 이거 다 날려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베 및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일본 회의에 모여서 발언하는 거를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다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진짜 살벌해요. 그리고 또 이 신도는요, 여성 비하가 심해요. 여성을 정치에서 배제하자라는 논리까지 나오거든요. 여성들이 열등하다는 것이 옛날 신도 이론들의 주장이에요. 신도학자들이 만든 이론들에 여성을 배제하고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니까 언제 통치를 못하게 됐냐. 지금 이 신도가, 원래 신도가 우리랑 비슷해요. 이 야마토 정권 이후 이 신도가 이제 하나의 종교 사상이 됐는데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 야마토 정권, 히미코라는 존재를 천조 대신이라고,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여기서 천조는 비출조라고 해서 태양신을 말한대요. 일본 국기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신 숭배 사상이 지금 이 천황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들인 거죠. 우리가 이게 일본에 대한 본질과 그 근본을 모르면 자꾸 일제 36년 동안 그 일본 식민교육 받은 일본인도 아니야. 그때 받고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일본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엔 일본을 제대로 찾는 일은 맞아요. 이 그분들이 아닌 새로운 우리 한인 세대들이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또 태바님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그 근본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 보고 저 자신은 아주 정말 몰랐던 사실들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신도 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전체 건강 수준 미국 50개 주 중 33위, 빈곤층 비율 14.7%,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숫자 100만 명. 이게 어느 주겠습니까? 네. 노스캐롤라이나인가요? 맞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다른 면들은 꽤 좋은데 이렇게 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 제도, 건강 상태 이런 것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좀 상황이에요. 네, 병원은 참 많은데 말입니다. 병원도 많고 뭐 생활 수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의료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뒤처졌어요. 다른 데보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바마 케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네. 영어로 Affordable Care Act, ACA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조건 중에서 메디케이드 익스펜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메디케이드는 빈곤층이나 장애자들한테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의료 보험, 의료 혜택을 받았을 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런데 2012년에 그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시작됐을 때 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방 정부가 제시하는 빈곤층 기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개인당 한 달에 한 1,000불 조금 못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1년 음. 동안 뭐 19,000불을 못 버는 사람, 뭐 이렇게 해마다 그 빈곤층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연방에서. 네. 새 138%까지는 메디케어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어포더블 케어 액트예요. 그래서 아, 이제 네. 메디케어를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받도록 하자라고 한 조항을 넣은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의 조항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뭐 1,000만 명 정도가 이 메디케이드 익스펜션 때문에 그래도 연방 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의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메디케이드 익스펜션이라는 겁니다. 확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막 그 이념 공세를 펼쳤어요, 공화당이. 오바마가 한 거는 사회주의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왜 사람들이 막 빈곤층의 의료비를 우리가 다 내야 되느냐, 억지로. 이거 뭐 공산주의 아니냐, 사회주의 아니냐, 막 이렇게 그때 막 입에 개거품 물고 달려들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좋다. 우리 미국은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익스펜션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각 주가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각 주가 그거를 채택하든지 말든지 자유를 줬어요. 꼭 연방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필요는 없다. 니네가 결정해, 주가. 그래서 32개 주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채택했고, 올해까지 4개 주가 더 채택을 해서 이제 올해 말 되면은 36개 주가 메디케이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적용하는 걸로 하고, 14개 주는 이걸 안 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그 14개 주가 어디냐면 아, 그래요? 바로 동남부 주들 있죠. 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테네시 여기 있죠. 막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네. 꼴통주도 있죠. 꼴통주. 아주 그 네네네. 꼴통들이 모여 살아서 민주당이 뭐 하는 정책은 막 무조건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 싸매고. 그런 네. 주들만 이 메디케어 확대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는 자기들 뭐 흑인들 저소득층들 뭐 주지 마. 주기 싫어. 그 사람들한테. 나도 먹고 살기 아, 힘든데. 뭐 이런 주들이 바로 동남부주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항상 이렇게 칭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김 사장인데 뭐 음. 여기서 보도를 끝내면은 지금까지 저의 그 보도 행태와 크게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뉴욕 타임즈에서 어제 나온 얘기가 나왔는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약간 후진성이 있고 꼴통 같은 기질을 보이는데도 희망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요. 좀 희한하죠? 그러네요. 어떻게 어, 그렇죠? 건강도 상태도 안 좋고 제도도 안 좋고 메디케어 익스펜션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주가 왜 어떻게 해서 미국 내에서 건강보험 체계의 선두주자라고 이렇게 뉴욕 타임즈가 칭찬을 했냐. 의아하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디파트먼트 오브 휴먼 서비스 앤 뭐 헬스 디파트먼트 있죠. 저 말이 좀 잘못됐네. 노스캐롤라이나 헬스 디파트먼트의 음. 국장과 장관과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블루크로스 보험회사 있지 않습니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보험회사 있죠. 네네. 있어요. 요 두 부분이 서로 합친 건 아닌데 이 두 가장 큰 노스캐롤라이나 의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이 두
부분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의료비 지불 방식을 다르게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어떻 다르게 하자냐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돈 낼 때 의사가 진찰을 하고 간호사가 뭐 혈압 체크하고 뭐 이렇게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의사가 도와주고 간호사가 도와준 그 시간, 또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막 의사가 수술을 막 하고 뭐 거기에 들은 약품도 들어가고 뭐 수술하는데 필요한 의료 설비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의료비가 산정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fee for service라고 그래요. 네. 예, 우리가 서비스 받았잖아요. 의사로부터 서비스 받았고 뭐 5시간, 10시간 뭐 얘기 들었고 간호사가 네. 막 우리를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병원에 네. 가가지고 막 20일 동안 그 침대에 누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아이비라고 그러나요? 그 주사 맞고 뭐 이런 거 받잖아요, 다. 네네. 다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서 받는 그거 보험비가 의료비가 산출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이 내든지 의료 보험회사에서 내든지 뭐 주정부에서 내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의료비 계산 방식이죠. 그런데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 뭐냐면 결과에 따른 의료비 산정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갔더니 그 아주 막 그 엄청나게 아이비리그 나온 의사와 정말로 경륜이 많은 간호사가 막 나를 위해서 뭐 5시간, 6시간 뭐 말도 해주고 진찰도 해주고 처방도 내려주고 어떤 막 유명 대학에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개발한 뭐 약품 막 한 알에 2,000불짜리 이거를 뭐 3개월치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낫진 않아. 막 1년 동안 내가 기침해가지고 갔더니 그거 다 처방 받았어. 한 5만 불어치. 그런데 뭐 기침이 별로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 근데 두 번째는 음. 뭐 이렇게 동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보더니 뭐 이거는요 그 식품 가게 가서 뭐 사과 한 쪽하고 그 쌀가루 한 봉지 이렇게 타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드세요. 3개월 동안. 뭐 원가가 한 뭐 30불도 안 해. 근데 뭐 1년 동안 고생하다 기침이 나왔어. 어. 회사님은 어디에다 돈을 더 주고 싶어요? 이번 경우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 방식이에요. 환자가 음. 진정으로 만족하는 건 뭐예요? 한 알에 2,000불짜리 알약을 먹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낫는 게 낫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럼요. 기침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1년 몇 달 막 고생하고 가족들한테 막 피해주고 이것을 낫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한 알에 2,000불짜리 약을 뭐 3개월 동안 먹었어 막 5만 불어치 이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 제 설명을 제대로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네. 아주 이해돼요. 쉽게 이해되죠. 바로 이런 네. 것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헬스 디파트먼트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이쪽 좋네요. 이런 거를 다른 주도 하되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건 미국 좋네요. 네. 타임즈지가 바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거를 제대로 잘 해나가면 요 이 모범 사례가 다른 주까지 쫙 번져나갈 수 있다. 이런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아주 의미가 참 많아요. 우리들한테도 의미가 아주 많습니다. 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요 의사와 이게 이제 그 윈스턴 살럼에 있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프라이머리 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그 아. 닥터와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정책, 그게 뭐냐면 블루크로스 브루실드와 노스캐롤라이나 헬스 디파트먼트가 뭘 같이 하냐면, 앞으로 우리 보험회사랑 계약을 하려면 너희 의료 시스템, 헬스 시스템, 병원 의사는 우리의 컨트랙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결과 베이스, 결과로 인한 의료비 산정을 하겠다는 것에 사인을 하면 우리 블루크로스 브루실드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루크로스 아. 브루실드 안 끼면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어떤 병원이든지. 안 그래요? 맞아요. 병원에 네. 갔더니 이거 블루크로스 브루실드 보험 돼요 했는데 우리 안 되는데요. 그러면 환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병원에서도 이 큰 보험회사 손님을 받으려면, 환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컨트랙을 해야 되는데, 그 컨트랙에 블루크로스 브루실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너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해서 환자의 병을 개선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그때 우리가 돈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할래 말래 하니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지. 네네. 그렇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 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런 게. 네네. 좀 그거를 딴 데보다도 좀 더 합리적이네요. 강력하게 추진해요. 왜냐하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음. 헬스 디파트먼트에 일하는 이 국장이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메디케어 이쪽 분야에서 행정 담당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 와서 듀크 대학에서 의과 대학에서 일도 하면서 헬스 디파트먼트에서도 지금 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 주에 비해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 음. 그러니 이런 프라이머리 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 네.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음. 왜냐하면 그전처럼 환자 왔을 때 띡 보고 뜨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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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되는 거 주고 자기 돈만 챙길 거 아니에요. 보통 대충 그렇죠. 보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네. 아니야. 이 환자, 이 병원만 해도 한 5천 명의 그 지역 주민이 환자가 온다는데, 이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도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 건강 상태가 좋아야 블루크로스 브루실드라든가 메디케어 이 집행하는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이 의사들한테 돈을 더 주기로 계약을 한 거거든. 아 그러니 네. 이제는 대충 뭐 약 몇 개 얹어주고, 야 이거 한번 먹어보셔, 뭐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 과학적인 조사와 이걸로 해서 그 환자,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우 그거 너무 좋네요. 프라이머리 케어가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음. 진짜로 이 환자가 뭐 술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잠을 잘 자는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걱정은 많이 하는지, 가족 관계가 어떤지, 병력은 어떤지 다 기록도 하고, 그 지역 전체에 무슨 어떤 건강에 위해가 되는 뭐 공해가 있는지, 뭐 수돗물은 괜찮은지 막 이런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바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앞으로 이런 혁신적인 의료비 지불 방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의료개혁의 선두주자로서 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뉴욕 타임즈의 지난 월요일 큰 음. 기사로 보도되었다는 점을 알리면서 지역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리 세바스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 요즘 진짜 심각한 뉴스잖아요. 그 아마존 열대 우림이 지금 불에 타고 그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좀 소식 전해 주세요. 예, 지금 아마존 그 열대 밀림 지역이 지금 불에 많이 타고 있는데요. 네. 이 아마존이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아마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제 그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세계의 산소 배출량이 약 20% 정도 되고요. 네. 그 열대 우림에서요. 그리고 그 면적이 약 한 남한의 약 70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네. 땅덩어리에 밀린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태우는 이유는 이제 그 좀 평야 같은 것을 만들려고 이제 그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태우고 있는데요. 이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어떤 열기와 이산화탄소와 이 감소되는 산소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지금 아직도 그 불이 지금 다 전소되는 게 아닌가요? 예, 지금도 계속 태우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 들은 소식은요. 그 브라질 대통령이 이제 세계 그 G7으로부터 이제 어떤 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브라질 대통령이 프랑스의 어떤 그 사과가 있으면 대통령 사과가 있으면 그 기금을 받아서 뭐 불을 끄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브라질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불이 많이 나고 있지만 자연 발화도 있지만 이쪽을 경작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태우는 게 거의 반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브라질 법에 의하면 불법인데 정말요? 현재 브라질 대통령이 사실은 그냥 봐주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브라질 행정부에게 비난의 본물을 쏟아놓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브라질 아마존이 지켜져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브라질 정부의 항변도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사실 아마존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 우리 숨이 멎어요. 그렇다고 아마존 열대 심각하네요, 우림은 진짜. 중요하고 캘리포니아의 우림은 안 중요한가? 그러면 유럽이나 다 중요하죠. 미국은 다 이미 거친 거야, 사실 아마존 같은 상황을 미리. 거기는 다 개발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막 해서 나무 다 잘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브라질은 자기 나라 땅에 있는 우림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농사도 짓고 식량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브라질 당국자는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나라 땅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경작을 하는데 왜 다른 나라가 20만 불을 주느냐. 그것도 그 20만 불이 무슨 명목이냐면 파이어파이터용 비용이에요. 아, 그래요? 이걸로 비행기에다가 그 불 끄는 거 해가지고 또 이 돈으로 써라. 20만 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천만 불. 그렇지만 브라질 당국의 항변으로 따지면 이 2천만 불엔 스트링 어태치드라 이거죠. 각종 제한 조건, 네가 이거 받자마자 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2천만 불이에요. 순수하게 진짜 열대 우림을 보호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아마존 이 우림에 대한 문제에는 이렇게 강대국의 이해관계 똑같아요. 자기들은 다 파헤쳐 놓고 다 개발해 놓고 지구를 숨 못 쉬게 다 해놓고 인제 와서 기후 협약하자고 하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런 거 나몰라라 하고 빠지면서 브라질에서 지금 아마존을 이렇게 파헤치니 그거에 대해서는 막 천인 공노할 것이고, 이 브라질 대통령이 그 지역 카르텔하고 짜고서 막 불법적으로 이거를 눈 감아주고 있다, 자기 막 재산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게 좀 공평하진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있다. 저는 브라질 대통령 오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캐롤라인 일방송 네네. 하는 게 좀 돌아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네, 맞습니다. 관계는 그렇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문제는 참 많잖아요. 자카르타가 거의 인구 3천만 명이 되는 그런 광역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3배나 더 많아요, 사람이. 근데 여기에 뭐 교통, 체증,
공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이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자카르타 지역이 점점 침수된다네요. 세바스찬님 그 아, 어디로 옮긴다고 그랬죠? 이게 보르네오 섬으로 옮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 보르네오 섬이 말레이시아가 일부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차지하고 있대요. 보르네오 섬. 여기도 좀 복잡한 데네. 근데 도저히 그 지역이 이제 그 자카르타가- 나무가 많고 이제 밀림 지역 아닙니까? 예, 거기도 밀림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카르타의 수많은 인구와 시설 이런 것들을 보르네오로 옮기면 여기 지금 똑같이 아마존처럼 다 파헤치고 자르고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세계의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서 불에 타고 좀 안타깝긴 한데, 이 선진국들은 미리 이제 다 많이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서도 나무를 좀 심고 더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런 그 후진국의 나무들만 그렇게 자르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 잘 보호할 수 있게끔 뭐 지원금을 더 내놓는다든지 자기 자국에서 더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캐롤라인 방송의 주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신문에서 보도되시지 브라질 대통령 나쁜 놈, 아마존 우림 파괴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거를 요구하는 선진국 당신들도 이 자연 보호하고 기후 온난화 방지하고 대책을 세워라. 똑같이 브라질에게 100을 요구하면 당신들은 200, 300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2천만 불 딱 보내면서 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손 터려고 하지 말고 요게 우리 네. 방송이 주장하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세바스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김 사장님 행사 안내해 주세요. 네, 9월 21일 토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UNC 샬롯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샬롯 캠퍼스에서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국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네. 오후 2시에는 각국 복장을 입고 행진하는 행사가 있고 3시 45분부터 5시 사이에 각종 그 음악, 춤, 무용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네. 샬롯에 우리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풍물패. 네. 아리랑이 여기에 출연하고 저도 거기에 같이 도와주고 우리 캐롤라이나 코리안 드럼 CK 드럼에 가능하신 분들도 이 아리랑과 함께 이 풍물을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관심 있으신 분들 UNCC 9월 21일 토요일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관람해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쯤도 해서 우리 아리랑의 다사랑님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는 게 어때요? 네, 좋죠. 네, 이상 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알콩달콩 우리 답변을 보내주신 분이 있죠? 예, 자 답을 알고 경품을 타고 알콩달콩 첫 번째 문제 일단 정답을 태바님이 해주십시오. 자, 네, 정답. 문제는 뭐였냐면 135화에서 일본 사무라이 정신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준 홍익학당의 선생님 성함은 바로
윤홍식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응모에 참여해 주시는데, 자, 네. 원래는 한 5분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2분으로 줄였습니다. 2분으로. 자, 네. 우리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 알콩달콩 첫 번째 문제 맞추기 정답자 발표해 주세요. 네, 바로 아틀란타 조지아의 전희경 님입니다. 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자 발표해 주세요. 네.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지숙 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